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신라의 대표 인꼬 부부 8대 풍월주 문노와 윤궁입니다. 문노는 신라의 화랑으로 삼국사기에서는 단편적 기록으로 등장하는데, 화랑으로 훗날 삼국통일전쟁 때의 장군 김의문, 승려 전밀이 그의 문화에서 낭도로 있었다고 언급됩니다. 문노의 휘하에 있었다는 김의문은 고위 귀족이라 문노도 꽤 명망 높은 선배 화랑이었던 듯하고, 김의문의 나이를 고려하면 진평왕 후기에서 선덕여왕대에 활동한 인물로 김유신보다 후배로 추정됩니다. 아버지는 비조부, 어머니는 가야의 왕녀 혹은 가야국의 공녀인 문화공주로, 문화공주는 비조부의 아버지 호조의 첩이었으나 비조부와 밀통하여 문노가 태어났습니다. 격범에 능해 사세풍월주 이화랑의 부탁으로 사다함을 가르쳤는데, 참고로 문노의 증조부인 비지가 사다함의 증조부이므로 둘은 제종형제 간입니다. 가야의 외손이다 보니 가야파의 장이었고, 사다함이 가야를 침공할 때 함께할 것을 청했으나 거절했고, 설원과 대립하다가 낭도가 나뉘어져 설원이 이끄는 운상인과 대립하는 호국선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신라는 철저한 골품 제도에 따르는 풍습으로 사람의 가치도 골품에 따라 흔들렸는데, 문노는 어려서부터 학문과 검술을 연마해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가야파라는 신분 때문에 늘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문노의 어린 시절은 비참할 정도로 어려웠으나, 문노는 귀족들의 자제들로부터 배척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학문과 무예 수업에 열중했습니다. 더구나 문노의 아버지가 영실공 아래에서 일하는데, 영실공은 법흥왕이 부군으로 사마왕위를 넘겨주려 했지만 지소태후가 영실공과 혼인을 파기하고 아들 삼맥종을 왕위에 올려 진흥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영실공은 관직에서 밀려났고, 자연스럽게 문노의 아버지 비조공도 중앙정치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문노는 자신의 아버지가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허물어지지 않고 더욱 검술 연마에 매달려 신라 최고의 검객이라는 칭호를 받는 위치까지 다다랐습니다. 문노의 검술 실력이 장안의 소문으로 퍼지자 무술을 겨뤄보려는 무사들이 몰려들었는데, 무사들이 모두 문노의 검 아래 무릎을 꿇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미실궁주가 문노를 불러 시범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문노는 미실궁주를 호위하는 1급 무사 6명과 마주 서 있다가 그들이 비웃으며 칼을 뽑아들고 사방에서 한꺼번에 쳐들어오자 미끄러지듯 검을 피하면서 뛰어올라 매화가지를 하나 툭 꺾어들었습니다. 달려오는 무사들을 향해 파도가 춤추고 버들가지가 살랑거리듯 문노의 소매자락이 펄럭이는가 싶었는데, 매화향이 가득 퍼지고 미실의 호위무사들은 칼을 든 손목을 부여잡고 나가떨어졌습니다. 문노의 손에 들린 매화가지에는 여전히 꽃잎 하나 상하지 않은 매화가 붉게 피어 있었는데, 미실궁주가 내심 크게 놀라면서도 담담하게 문노의 검술 실력을 칭찬했답니다. 그대는 나라를 위해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제목이구려. 머지않아 그대를 다시 부르게 될 것 같소. 562년 신라에 흡수되는 것을 반대하는 몰락한 가야의 잔병들이 옛 땅을 찾으려고 전쟁을 일으키자 신라가 대대적으로 토벌군을 편성했습니다. 이때 화랑 사다함이 문노를 찾아와 같이 출정할 것을 권유했는데, 문노는 신라의 백성이지만 어미의 아들로 어머니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에 참여할 수는 없다며 정벌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신라의 사람들이 문노를 비난하자 사다함은 우리 스승은 의인이다며 전쟁을 하면서도 죄 없는 백성들을 살생해서는 안 된다며 엄격하게 훈육했습니다. 이때 지소태후의 사랑을 받고 있던 이화랑은 사다함의 자질이 뛰어난 것을 어여삐 여겨 늘 가까이에 두고 중요한 일도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맡겼습니다. 사다함을 큰 인물로 키우기 위해 문노에게 사다함의 스승이 돼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소태후는 이화랑에게 랑은 어찌 문노와 같은 자객을 중히 여겨 사다함을 맡기는가라고 책망하듯 물었습니다. 이에 이화랑은 문노는 학문과 검술 실력에서 누구도 따르지 못할 하늘이 내린 사람입니다. 비록 가야 출신이지만 심성이 착하고 곧아서 일을 맡길만 합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문노의 실력이 궁중에 퍼지자 미실이 은근히 그를 두려워하면서 세종을 통해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도록 공작을 펼쳤는데, 미실의 사주를 받은 세종이 문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세종은 나는 풍월주가 됐으나 그대 같은 실력자를 부하로 삼을 수는 없다고 추켜 세우고, 화랑을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 그대는 나의 형이 되어 도와주기 바라오라며 지극정성으로 추대했습니다. 문노는 당시 신라 최고의 실력자로 떠오른 미실의 남편이자 진흥왕의 동생으로 추앙받고 있었고, 풍월주에 있는 세종이 엎드려 간청했지만 세종의 권유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지극정성 삼고초려의 문노는 간복해 그를 따르던 화랑 세력을 세종에게 귀속시키고 후원자가 되기로 약속했는데 신라 최고의 실력자와 한편이 되어 출세가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문노의 실력이 널리 알려지면서 화랑들이 앞다퉈 제자가 되고 문노파가 되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순식간에 화랑 최고의 무리 우두머리가 돼 풍월죄의 위상에 밥먹었습니다. 이때 미실은 진지왕이 약속을 안 지키고 횡음에 빠져있자 진지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사람을 왕으로 옹립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력 행사를 하기에 앞서 문노를 불러 조용히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문노는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한 일이라면 산이라도 무너뜨리겠습니다라며 무리들을 거느리고 진지왕을 따르는 귀족들을 하룻밤에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이후 문노는 미실이 노리부와 함께 진평왕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는 실질적인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미실은 치맛자락 하나로 천하를 뒤덮은 경국지색으로 알려진 여자로 진흥왕은 말년에 미실과 색사에 미쳐 정력을 과도하게 낭비하다가 풍질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왕이 죽었지만 사도 부인과 미실은 그 사실을 조정에 알리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안정시킨 뒤에 조정에 공표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종, 미생, 설원랑, 노리부 등을 불러 충성을 확인한 다음 금륜을 차차가 왕위에 오르며 자기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과 미실을 왕으로 삼을 것을 확약받은 후 조정에 진흥왕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진지왕에 오른 금륜은 그들과 약속을 저버려 미실을 왕으로 삼지도 않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궁궐 밖을 휘젓고 다니며 황음을 일삼았고 인가의 처자들을 범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미실과 사도태우는 그를 폐위키로 하고 세종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는데 당시 화랑도는 크게 문노파와 미실파로 나누어져 있어 문제는 문노의 낭도들이었습니다. 만약 세종이 미실의 사주를 받고 진지왕을 폐위할 경우 문노파 화랑도들의 반발이 문제로 그럴 경우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실과 사도태우는 계책을 내놓았는데 원화제도를 복구해 화랑도를 통합하는 것으로 미실을 원화로, 세종을 상선, 문노를 아선, 설원랑과 기보랑을 좌우 봉사화랑, 미생을 전방 봉사화랑으로 삼았습니다. 문노의 낭도들 중에는 평민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대거 발탁해 고관에 임명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친 후에 사도태우는 오빠인 박노리부를 시켜 거사를 감행토록 했습니다. 행동대로 세종과 낭도들을 동원했는데 반정이 일어나자 진지왕은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허무하게 포박되었으며 별궁에 잠시 유폐되었다가 곧 죽음을 당했습니다. 진지왕을 죽인 사도태우는 자기의 손자 백정을 왕위에 앉혔는데 그렇게 왕이 된 진평왕은 13살의 어린 나이라 사도태우는 진흥왕의 후궁이었던 보명과 미실이 진평왕과 관계토록 했습니다. 당시 미실은 30이 넘은 나이로 보명보다 골품이 낮아 보명에게 양보했으나 보명은 당시 임신 중이라 사양했고 미실은 13살의 어린 소년 진평왕에게 첫 경험을 안겨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후 진평왕은 보명과 미실을 좌우로 삼았고 미실은 어린 진평왕을 끼고 정사를 좌지우지했는데 진평왕이 즉위한 579년부터 미실이 죽은 607년까지 20여 년간은 미실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미실은 원화로 있으면서 당시 신라의 최대 군사조직이자 인재양성기관이었던 화랑도를 원격 조정했으며 실질적으로 왕권을 장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후궁들을 모두 다스리고 있어 왕 주변의 여자들은 미실의 눈치를 살펴야 했는데 심지어 진평왕의 모후 만호 부인이나 왕비 마야 부인도 그녀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40년 동안 신라 조정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었던 미실은 607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몇 달 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그녀였지만 세월 앞에선 어쩔 수 없었던 그녀가 60줄 나이에 접어든 때 수뇌부를 간직하고 설원랑이란 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설원랑은 10대에 미실을 만나 섬겼고 그 후로 그녀의 수족이 되어 입안의 혀처럼 움직였는데 풍월주가 되라면 풍월주가 되었고 풍월주의 자리를 내놓고 문노를 스승으로 섬기라면 거기에도 순종했습니다. 미실이 죽을 병에 걸려 드러눕자 설원랑은 그녀의 병을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밤낮 없이 병석을 지키다 오히려 그녀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했는데 40년 동안의 수뇌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설원랑이 죽자 미실은 아픈 몸을 일으켜 슬퍼하며 울었고 자기의 속옷을 설원랑의 관에 함께 넣어 장사 지냈는데 마침내 미실도 그의 사랑을 받아들여 부천에서나마 부부애를 맺자는 언약을 한 것입니다.
사다함을 보낸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녀의 순정이 마침내 4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보필한 설원랑에 의해 열린 것입니다. 그 며칠 뒤 그녀도 설원랑을 따라 부천으로 갔는데 동생 미생의 친구 설원랑이 죽을 당시 58세였으니 그녀는 아마 60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윤궁과 문노. 신라 사람들이 부부를 말할 때면 지아비를 택하는 데는 화땅이 문선어와 같아야 하고 천은 얻는 데는 화땅이 윤낭주와 같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신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여기서 문선어는 문노, 윤낭주는 윤궁을 말하는데 부모의 지위는 높았으나 그 아들인 문노는 신라 사회에서 볼품없이 낮은 지위라 주류 사회에서 이방인인 그가 쉽게 혼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궁은 아버지가 일세의 영걸 거칠부였는데 막강한 후광을 등에 업고는 버픈과 입종의 동생인 적통 왕자 진종한테 시집을 갔지만 그가 죽자 이번에는 금태자 곧 진지왕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지가 왕위에서 쫓겨나니 갈 데 없는 윤궁은 집으로 돌아와 과부로 지내는 중이었는데 남편 말고는 모든 걸 갖춘 30대 과부 윤궁은 문노한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줄 최상의 카드였습니다. 문노는 과부 윤궁이 애초에 마음에 썩 들지는 않은 듯한데 본인이 장가가는데 관심이 없었고 30대 중반의 과부라는 점도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혼담이 오가자 과부 윤궁이 몸이 달아올랐는데 수소문해보니 문노가 한미한 혈통이지만 먼발치로 여러 번 지켜보니 한마디로 완벽남 그것이었습니다. 윤궁은 또 맞선 자리에서 문노를 보자 내가 군을 그리워한 지 오래되어 창자가 이미 끊어졌습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저런 남자는 내 것으로 만들고자 말겠다는 정념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죽은 세종에 의해 억지로 선을 보게 된 문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윤궁낭주의 어미는 미실의 아비인 미진부공의 친누이였으니 미실과는 종영재간이 되는데 문노가 풍월주가 된 데에는 윤궁낭주와 미실의 관계가 돈독했던 탓도 있었습니다. 문노가 윤궁낭주와 혼인한 것도 구대 풍월주 비보랑이 미실에게 윤궁낭주를 힘껏 권해 문노의 아내로 삼게 한 것이며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문노에 대한 미실의 총애는 그의 리더십으로 화랑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하기 위함이며 미실의 총애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문노와 미실의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문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미실과 사도왕후의 개입으로 그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문노는 미실 일파가 주도한 진지왕 폐위 사건에 참여하여 그 공으로 관이가 아찬에 이릅니다. 사실혼 관계에 머물렀던 둘은 그때서야 진흥왕이 허락을 얻어 정식 부부가 되었는데 윤궁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받들었답니다. 문노가 종양을 알았을 때는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서 낫게 했다. 문노도 청교도적인 삶을 살았다. 유하를 건드리는 일이 없었다. 술도 먹지 않았다. 늘 집에 있었고 마음은 활약했으며 물수리와 원앙 같았다. 화랑색이 필사본 중 모든 면에서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당대 최고 가문의 여자, 그것도 재상 거칠부의 딸을 마주하니 방에서도 마누라 앞에서 예 하고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거칠부의 딸이 마누라가 되자 이러쿵저러쿵 하던 말들도 쑥 기어들어갔고 문노를 하찮게 보던 시선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은 주색을 좋아한다는데 낭군님은 술도 색도 절제하니 오히려 제가 부끄럽습니다. 색을 좋아하면 그대가 질투할 것 아닙니까? 또 술을 좋아하면 그대가 할 일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잠자리를 모시는 첩이 있으면 제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제겐 기쁜 일이지 특이할 일이 아닙니다. 침첩을 두시지요. 화랑색이 필사본 중 윤궁이 한술 더 떴는데 보통의 아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남편에게 둘째 마누라를 두라고 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원래 문노의 성격은 칼 같았지만 부인을 잘 둔 덕분에 화목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격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부인이 남자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마누라가 이뻐 보이니 세상이 달라졌는데 쿠데타 주역이라 관직에도 진출하고 관직이 높아지니 그에 따라 부상이 주어져 마침내 골품을 얻은 것입니다. 공이 평소에 미실과 맞지 않았다. 이에 윤궁이 간하기를 그는 세종 전군의 신하인데 미실 궁주를 반대함은 옳지 않습니다. 전군이 궁주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것은 군이 나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군의 낭도가 만약 군을 옳다고 하고 나를 그르다고 하면 군은 어떻겠습니까? 하니 공이 말하기를
선모는 궁주와 같이 잘못이 없으니 낭도들이 어찌 비난하겠습니까? 하였다. 윤궁이 이에 힘써 미실의 잘못을 감싸며 말하기를 사람이 모두 장단과 과실이 있는 것은 형세가 부득이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이 오랫동안 전쟁터 시석에 있어서 오직 강철 같은 신장만을 법으로 삼고 처자의 즐거움이 없는 것은 세상과 통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군의 아들을 가졌는데 군이 한마음으로 뜻을 굳게 지키고 권문에 거스른다면 이 뱃속의 아이는 장차 어떤 처지에 있겠습니까? 아이의 좋은 아버지로서 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였다. 공이 탄식하며 의지와 기계로 선모를 받드는데 선모는 세상 일로 나를 감싸는 것, 소는 사사로움입니다. 정이 사사로이 행해지게 되면 의리가 감추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나의 선모가 신에게 허락한 뜻은 가히 죽음으로써 맹세한 것입니다. 차라리 무리를 할지언정 선모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야 하겠어 하니 윤궁은 웃으며 말하기를 정이 아니면 군과 내가 어찌 색사로서 서로 범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의는 정에서 나오고 정은 지에서 나오니 세 가지는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큰 정은 의가 되고 큰 사사로움은 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무리에게 사사롭지 않으면 무리를 거둘 방법이 없습니다. 군은 어찌 일찍이 사사로움이 없겠습니까? 군과 더불어 동침한 밤에 나는 대처로 꿈을 꾸었는데 반드시 호랑이 새끼를 낳을 것입니다. 그대의 영웅스러움으로써 어찌 좋은 씨앗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대중 또한 사람의 자식입니다. 남의 자식은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자기를 손상시켜 명예를 좋아하는 것은 역시 사사로움에서 나옵니다. 군과 더불어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의 순수함입니다. 무리들이 군에게 의지하는 것은 정이 섞인 것입니다. 청컨대 내 아이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였다. 공이 크게 깨달아서 말하기를 선모는 진실로 성인입니다. 신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에 정이 더욱 두터워졌다. 공은 굽혀 미실을 섬기고 설원을 받아들여 주었다. 화랑색이 필사본 중 이처럼 미실과 문노의 의견 대립은 있었으나 문노는 드라마처럼 처음부터 진평왕과 천명 쪽 사람은 아니었으며 부인인 윤궁 낭주의 뜻에 따라 미실과 그녀의 남편인 세종을 끝까지 보필했던 것입니다. 그는 606년에 향년 69세로 죽었는데 윤궁은 나이가 10살이나 아래였지만 그가 죽던 해에 그녀도 같이 죽었습니다. 스라에 대강, 춘강, 금강 등 아들 셋과 윤강, 펑강, 신강 등 딸 셋을 두었는데 그중 막내 아들 금강은 만인지상 1인지하 상대 등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신라의 대표 인꼬 부부 8대 풍월주 문노와 윤궁이었습니다.